실화 엔딩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베일에 가려졌던 이용우의 얼굴이 드러났거든요. 기환이었다니, 이럴 수가. 동생이 그렇게 되었는데 정작 본인은 죄책감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코패스인가 봅니다. 7회 얘기를 좀 할게요. 다행히 누명이 벗겨졌어요. 기범은 석방됐어요. 형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오다가 그만 사망합니다. 고문으로 망가진 몸이 버텨준 시간이 딱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드라마는 그 죽음을 드라마틱하게 포장하지 않았어요. 장기 손상으로 인한 폐혈증, 맞다가 죽은 거예요. 그게 더 잔인했어요. 동생을 지키려 했던 형이 동생을 허수아비로 만든 진범이었던 거예요. 기범은 죽으면서 그걸 눈치챘어요. 마지막으로 순영 걱정을 했어요. 착한 사람은 죽는 순간에도 남 걱정을 합니다. 순영은 기범이 죽고 나서 단기 기억 상실이 왔어요. 몸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걸 차단한 거예요. 그리고 기억이 돌아왔을 때 더 힘들었을 거예요. 오열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자백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라고 했다고. 그래서 기범이 버티다 죽은 거라고. 차라리 감옥 가라고 할 걸. 아이랑 기다릴 테니까 언제든 돌아오기만 하라고 할 걸. 이 장면에서 진짜 무너졌어요. 살리려고 한 말이 죽인 게 됐으니까요. 8화는 분노의 회차였어요. 기범을 고문한 형사들이 오히려 강태주에게 폭행 혐의를 뒤집어 씌워요. 차시영이 설계한 구도예요. 이기범 사망의 책임을 태주에게 넘기는 거예요. 결국 태주는 징계를 받고 강성에서 쫓겨나듯 무언으로 발령나요. 그 와중에 임성만은 계속된 폭행 끝에 허위 자백을 해요. 다리가 불편한 임성만이 현장 검증에서 담 하나 못 넘는 모습을 억지로 끌고 이어가는 형사들. 멀리서 그걸 지켜보는 태주의 얼굴. 이게 그 시절 수사의 실체예요. 그 장면이 어찌나 어이없던지요. 그런 말도 안 되는 현장 검증이 인정된 건 더 어처구니였고요. 진범을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범인처럼 보이는 누군가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차시영이 술집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기범의 죽음을 두고 하는 그 말이. 그한테 기범의 죽음은 타이밍의 문제였어요. 안타까움이 없는 사람의 언어가 이렇습니다. 분노가 치솟다가 동시에 무서워져요.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는 게. 그러면서 동시에 이기환은 멈추지 않아요. 기범의 묘 앞에서 혼잣말을 해요. 동생한테 말을 건네듯. 순영을 다음 타깃으로 삼으려던 그 순간 순영의 제자 혜진이 달려와요. 8살짜리 아이예요. 이기환이 그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바뀌는 게 보였어요. 다음날 혜진이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무언으로 발령난 태주는 홀로 배수로에서 손발이 묶인 여성의 시신을 발견해요. 동료들은 다 떠난 자리에서 혼자 남아서요. 이 사람이 형사인 이유가 그거예요. 모두가 포기한 자리에서 혼자 진실을 붙드는 사람. 구화 예고를 보면 이 두 장면이 연결돼요. 태주가 수상한 사건을 캐기 시작하고 여순경에게서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와요. 8살짜리 여자아이라고. 혜진이 실종된 거예요. 그리고 법정 장면이 나와요. 임성만의 재판이에요. 차시영이 증인석의 강태주를 향해 시신을 직접 본 사람은 모방살인도 가능하다는 논리를 꺼내요. 임성만이 아니라 태주를 범인처럼 몰아가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방식 그대로예요. 변호사가 항의해요. 차시영은 개의치 않아요. 법정 방청석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서지원이 혼잣말처럼 말해요. 뭔가 숨기고 있다고. 기자의 촉이란 게 그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걸 직감한 거죠. 그리고 차시영의 혼잣말이 흘러나와요. 이제 와서 이 사건이 다시 들춰지면 자기가 저질렀던 일이 드러날 것 같은 사람의 목소리예요. 여기서 실제 사건을 찾아보다가 진짜 놀랐어요. 1989년 화성에서 8살 여자아이가 실종됐어요. 실제로 경찰은 시신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은폐했어요. 살인을 실종으로 바꾸기 위해 보고서를 바꾸고 진술서를 바꾸고 현장 증거를 없앴어요. 시신은 안 매장됐어요. 유가족은 딸의 마지막 유품조차 만져보지 못했어요. 범행 도구를 경찰이 직접 치워줬으니 결과적으로 경찰이 진범을 보호해준 셈이 됐어요. 이춘재가 2019년에 자백하면서야 세상에 드러난 일이에요. 이걸 알고 나서 이용우가 내가 입을 열면 검찰도 경찰도 곤란해진다고 말하는 장면을 다시 떠올렸어요. 살인을 저지른 자기보다 그걸 덮은 사람들이 더 많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차시영이 그 은폐에 개입돼 있다는 게 9화에서 본격적으로 터질 것 같아요. 9화가 어떻게 흘러갈지 실제 사건과 드라마의 구조를 대입하면 윤곽이 보여요. 임성만은 8차 연쇄살인의 범인으로 수감될 거예요. 실제 윤석여가 그랬던 것처럼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해야 했던 사람이 이번엔 임성만이에요. 다리가 불편한 농기계 수리공이 연쇄살인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백을 받아낸 검사와 형사들은 표창을 받아요.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윤석열은 1989년에 체포돼 20년을 복역했어요. 2009년에 가석방 됐지만 무죄가 아닌 상태로 11년을 더 살았어요. 2020년에야 무죄 판결이 났어요. 체포된 지 31년 만이에요. 그
그 31년 동안 그를 감옥에 보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일부는 진급했어요. 일부는 표창을 받았어요. 2021년에야 당시 수사경찰 5명의 특진이 취소됐어요. 처벌은 없었어요. 그게 이 나라가 줄 수 있는 최대치였어요. 이게 견딜 수 없이 화가 나는 부분이에요. 드라마에서 차시영이 표창을 받는 장면과 태주가 홀로 시신을 발견하는 장면이 동시에 교차됐잖아요. 정의가 짓밟히는 현실과 혼자 진실을 붙드는 사람의 대비. 근데 그 연출이 픽션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시상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진범은 그 시간에 다음 살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드라마는 현재의 타임라인에서 기완의 사건 메모 중에 플러스이라는 부분에 강조를 둡니다. 하나는 8세 어린이 사건.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실제 사건에서 모티브를 쓸 거니까 실제를 찾아보다가 소름이 돋았어요. 1987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수원에서 18살 여고생이 부모님과 다투고 집을 나섰다가 실종됩니다. 서울 모 대학에 합격해 입학을 기다리던 예비 대학생이었어요. 열흘 뒤 화서역 근처 논에서 시신이 발견됩니다. 속옷으로 재갈이 물리고 스타킹으로 손이 묶인 채 집단으로 덮여 있었어요. 당시 수사팀장이 현장을 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화성 연쇄살인과 수법이 너무 판박이라서 그놈이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수사팀이 직감한 거예요. 같은 범인이라는 걸. 그런데 사건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요. 경찰이 인근에서 불을 피우고 놀던 16살 청소년을 용의자로 잡아요. 그리고 고문을 해요. 그 아이가 뇌사 상태에 빠져 사망합니다. 폐에 물이 차 있고 엉덩이와 발바닥에 피멍이 든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어요. 그해 온 나라가 경찰 고문에 분노했던 바로 그 시절에 같은 일이 또 벌어졌던 거예요. 담당 형사들이 처벌받고 관련자들이 직위 해제됐어요. 그리고 사건은 흐지부지 됐습니다. 진범을 잡으려던 수사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경찰이 저지른 고문치사를 덮기 위해 수사 자체를 포기한 거예요. 그 공백기 동안 이춘재는 계속 범행을 이어갔어요. 2019년 이춘재가 자백하면서 이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혔어요. 그러자 당시 고문으로 사망한 명군의 형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춘재가 자백했음에도 경찰은 사과할 말 한마디 없었다고. 경찰의 반응은 이랬어요. 결론 난 일, 유족 만날 이유 없다. 이 말 앞에서 말문이 막혔어요. 8살 아이 사건은 시신을 발견하고도 안 매장했어요. 수원 여고생 사건은 진범인 걸 알아보고도 고문치사를 덮으려고 수사를 포기했어요. 두 사건 모두 구조가 같아요. 경찰이 자기 실수를 숨기기 위해 진범을 보호해 준 거예요. 의도하든 아니든. 그러니 이용우가 내가 이걸 말하면 검찰도 경찰도 곤란해진다고 한 거예요. 살인 자백이 동시에 국가범죄 폭로가 되는 상황이니까요. 임성만이 수감되고 사건이 종결된 것처럼 포장되는 순간 차시영이 두려워하는 건 진범 이기환이 아니에요. 자기가 묻어버린 사건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서지원이 법정 장면에서 감지한 그 두려움이 바로 그거라고 봐요. 기자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공포를 먼저 읽거든요. 태주는 그 모든 걸 혼자 붙들고 있을 거예요. 이기환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 혜진이가 실종되었다는 것, 그리고 진실을 아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는 것. 그 외로움이 30년 뒤 교수가 된 태주의 얼굴에 새겨진 거겠죠. 드라마 제목이 허수아비인 이유를 매 회차마다 다시 생각하게 돼요. 눈밭에 세워진 허수아비는 진짜 범인을 쫓기 위해 만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허수아비가 되는 건 무고한 사람들이었어요. 기범이 그랬고 임성만이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명군도 8살 혜진이도 수원의 18살 여고생도 어떤 의미에서는 다 허수아비 자리에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허수아비는 드라마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9화 같이 봐요. 장면 뒤의 숨은 진심 무비세였습니다.